카메라 끄세요. 찍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중국 공안들이 다급하게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아서고 현장에 있던 서양 학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곳.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둔왕 막고굴의 제61호 석굴 앞입니다. 조금 전 굳게 닫혀있던 동굴의 봉인이 1500년 만에 풀리자마자 중국 측 관계자들은 사색이 되어 황급히 가림막을 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전 세계에 숨기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벽면, 수천 개의 불상들 사이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그림 하나. 그것은 바로 머리에 깃털을 꽂은 모자, 조우관을 쓴 고구려의 사신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실크로드의 주인이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였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동행했던 독일의 저명한 고고학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중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사막 한가운데 왜 고구려인의 모습이 가장 높은 상석에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중국 당국은 이 벽화를 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폐쇄해 왔던 것일까요? 단순한 벽화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동북공정의 거짓말을 한 방에 잠재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평범한 외국인 연구원이었던 제가 그날 그 동굴 속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한민족의 위대한 기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벽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중국이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펼쳐질 가슴 벅찬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진실을 알리는 좋아요와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인 감동야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란저우의 낡은 호텔방. 저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모래바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가게 될 그곳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새벽 중국 간수성 란저우의 낡고 허름한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끊임없이 새어들어오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코끝을 맵게 자극했고 밖에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소리가 밤새도록 창을 흔들어댔습니다. 시계 바늘은 이제 막 새벽 4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터질 듯한 기대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민헨 대학에서 동양미술사와 고고학 복원을 전공한 루카스라고 합니다. 평생을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성당과 조각상,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붓터치를 연구하며 살아왔던 제가 익숙한 유럽의 연구실을 떠나 이 척박하고 거친 아시아의 사막 한가운데 서 있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서양의 미술사 교과서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애써 외면해왔던 기이하고도 위대한 어떤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자 가로등. 불빛 아래로 붉은색 먼지들이 춤을 추듯 소용돌이치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황사였습니다. 대륙을 삼킬 듯 불어오는 이 모래폭풍은 저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넘어선 어떤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둔왕으로 갑니다. 수천 년 전 동양과 서양을 잇던 실크로드의 심장부이자 수많은 문명이 충돌하고 융합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오늘 저를 안내할 중국인 가이드이자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장주임이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졸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그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 루카스 박사님. 이렇게 날씨가 험한 날에 굳이 출발해야겠습니까? 둔왕은 도망가지 않아요. 중국의 위대한 유산은 날씨가 허락하고 하늘이 점지해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인데 서양 분들은 왜 이렇게 성격들이 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서양인인 제가 감히 유구한 중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묘한 우월감과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베이징에서부터 그와 동행하며 이런 태도에 꽤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중화사상, 중국의 위대함,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 주임님, 날씨가 궂을수록 관광객이 적어서 오히려 조용히 연구하기에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가게 될 막고굴에서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말에 장 주임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이라뇨? 이미 다 밝혀진 역사 아닙니까? 위대한 당나라의 문화가 서역으로 뻗어나간 증거들 말이죠. 박사님이 정원하신다면 가기는 합시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서양인의 눈에는 다 똑같은 불상으로 보일 테니까요. 우리는 밖에서 대기 중이던 낡은 랜드로버 지프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굉음과 함께 차가 출발하자 란저우 시내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 제2의 강이라 불리는 황하는 란저우의 거친 협곡을 휘감아 돌며 대륙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마치 거대한 황금색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흙탕물처럼 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무서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장 주임은 운전대를 잡은 기사에게 중국어로 무언가 지시하더니 저를 향해 다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십시오 박사님. 이곳이 바로 하서주랑의 시작점입니다. 옛날 한나라 때부터 흉노족을 몰아내고 서역으로 가는 길을 뚫었던 우리 중국인들의 기상이 서려 있는 곳이죠. 이 길을 따라 비단이 로마로 갔고 서역의 말과 보석이 장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길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끝나는 법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은 단순히 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유리잔과 중국의 비단이 오가고 인도의 불경과 페르시아의 향신료가 교차하던 문명의 고속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화려한 교역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인 사막지대, 즉 하서주랑이라 불리는 긴 복도로 들어서자 풍경은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대지,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오른 바위산들, 그리고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거대한 모래 언덕들. 에어컨이 나오는 튼튼한 차 안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타들어가고 숨이 턱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1500년 전 그 옛날 사람들은 대체 어떤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맨몸으로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넜던 것일까요? 나침반도, 지도도, 변변한 물통도 없이 오직 별자리와 바람의 냄새에 의지해 이 사막을 횡단했을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행렬 속에 제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보다 멀고 인도보다 험한 길을 걸어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집신을 신고 등짐을 진 채 압록강을 건너고 요동 벌판을 지나 만리장성을 넘어 다시 이 끝없는 타클라막한 사막의 입구까지 수만 리 길을 걸어서 이 사막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서양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침묵을 깨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 주임님, 혹시 오늘 우리가 볼 61호 굴이나 다른 특별굴에서 한반도, 그러니까 고대 한국인들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독일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신라의 승려 해초나 고구려의 사절단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고 벽화에도 그들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 주임은 핸들을 툭 치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또 그 말씀이십니까? 서양 학자들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탈이라니까요.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겁니까?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둔왕은 위대한 당나라와 한족의 문화가 꽃피운 결정체예요. 물론 주변 오랑캐들이나 조공을 바치러 온 사절들이 그림 구석에 개미만하게 그려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박사님. 역사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우리 중화민족입니다. 한국이요? 거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당시 사람들이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 먼 동쪽 끝에 작은 속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거나 우리 중국인들의 모습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서양 학자들이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에 열광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당나라 승려 중 하나일 뿐인데 말이죠. 그의 단호하고 무례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의 부정은 오히려 제 안의 호기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한국이 그저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면 왜 1900년대 초반 이곳을 처음 발굴했던 프랑스의 펠리오나, 영국의 스타인 같은 서구 탐험가들이 그토록 한반도에서 온 승려의 기록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본 옛 문서에는 그들을 동방의 지혜로운 순례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창밖의 황무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리라. 당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차는 꼬박 5시간을 달려 드디어 오아시스 도시 둔왕에 진입했습니다. 도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거대한 모래산이 우리를 압도해왔습니다. 바로 명사산이었습니다. 모래가 운다는 뜻을 가진 이 산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산 전체가 우는 듯한 기이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실제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윙윙거리는 낮은 진동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이곳에 묻힌 영혼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있었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 때문에 시야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산의 동쪽 끝, 실크로드의 마지막 오아시스를 끼고 깎아지른 듯한 황토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절벽에는 수백 개의 구멍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불교 예술의 보고 막고굴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을 실제로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6km에 달하는 거대한 절벽 벽면에 촘촘하게 뚫린 492개의 석굴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신심 깊은 거인들이 손가락으로 눌러 만든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도 웅장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척박한 절벽을 파내어 그 안에 자신들의 염원과 우주를 담아낸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입구에는 공항 검색대보다 더 삼엄한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장한 공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문객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가방 검사는 물론이고 주머니 속의 작은 수첩, 볼펜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장주임은 거만한 태도로 신분증을 보여주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귀를 텄고 저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것은 서양의 그 어떤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예술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카메라 렌즈 뚜껑이라도 여는 순간 공안들이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특히 허가받지 않은 구역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단순히 유적지가 아니라 국가보안 시설과도 같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번뜩이고 있었고 관람객들의 동선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차갑고도 묵직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밖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었지만 동굴 안은 서늘하다 못해 한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직원이 비추는 손전등 불빛을 따라가자 벽면 가득히 그려진 수만 개의 부처님 얼굴이 일제히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천불동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채워진 벽화들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서양의 프레스코화는 주로 신의 위대함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지만 이곳의 그림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부처의 모습뿐만 아니라 밭을 가는 농부, 춤을 추는 무희, 전쟁터의 병사들,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까지 당시 사람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벽화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무려 1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화공들이 대를 이어 그려낸 이 거대한 타임캡슐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주임이 자랑하는 당나라의 풍만한 미인도나 금박을 입힌 웅장한 불상도 훌륭했지만 제 눈은 자꾸만 행렬도의 구석, 군중들의 얼굴,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복식들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 큰 동굴들을 지나 연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안쪽 구역으로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제 눈에 띄는 아주 독특한 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굴들은 번호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유독 낡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입구에 붉은 글씨로 보수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석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61호 굴 근처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 주임님, 저 굴은 몇 번입니까? 왜 저기만 저렇게 철저하게 막아놓은 거죠? 다른 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제 질문에 앞서가던 장 주임이 멈칫하더니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저거요? 저건 그냥 창고처럼 쓰는 폐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것도 없어요. 벽화도 다 훼손됐고 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폐쇄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더 화려하고 보존이 잘 된 96호 대부를 보여드릴 테니. 그는 제 등을 떠밀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요. 그리고 굳게 닫힌 철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다른 굴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훼손된 폐허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덮어버린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미술복원가로서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로서의 제 직감이 머릿속에서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안에 뭔가가 있다. 그들이 보여주기 싫어하는 혹은 그들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덮어두려 했던 불편한 진실이 저 안에 있다. 저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을 아는 장 주임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장 주임님, 저는 오늘 화려한 관광지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독일 학회에서 저를 이 먼 곳까지 보낸 건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학술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 굴, 제가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이번 중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본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굴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와 협박 아닌 협박에 장 주임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하더니 신경질적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국어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니, 이 독일놈이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보여주고 보내버립시다. 같은 내용인 듯 했습니다. 한참 후 전화를 끄는 그가 한숨을 푹 쉬며 주머니에서 묵직하고 녹슨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사람처럼 찜찜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당신 고집은 정말 못 말리겠군요. 딱 10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진은 안 됩니다. 만약 안에서 본 것을 함부로 외부에 발설했다간 우리 둘 다 아주 곤란해질 겁니다. 이건 국가 기밀 사항이나 다름없어요. 철그럭. 녹슨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적막한 동굴 앞을 울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백 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냉기가 제 얼굴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제가 손전등을 꽉 쥐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걸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중국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아시아 역사의 거대한 비밀을 밝혀내는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자 장 주임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사람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로 무거운 철문을 양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정적을 깨고 동굴 안쪽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나온 것은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밖은 4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폭염이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인 양서늘하다 못해 뼛속까지 시리는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흙냄새, 오래된 안료에서 나는 비릿한 향, 그리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타들어간 향냄새가 뒤섞인 역사의 냄새였습니다. 저와 장주임 두 사람만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자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소리와 관광객들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되었고 세상에는 오직 저와 이 거대한 침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손전등 스위치를 켜자 노란 불빛 한 줄기가 먼지 가득한 허공을 가르며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춤추는 수만 개의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마치 이 공간을 지키는 수호령들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고운 모래가 두껍게 깔려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여 제 심장 박동 소리마저 묻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처음 불빛이 닿은 곳은 입구 근처의 천장이었습니다. 장주임의 말대로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천장의 연꽃 무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뜯겨나가 흉한 흙벽을 드러내고 있었고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어 마치 썩어가는 살점처럼 보였습니다. 장주임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보십시오, 박사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이미 생명을 다한 폐굴입니다. 관리국에서 예산이 부족해 보수를 포기하고 방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볼 것도 없는 이 곰팡이 핀 벽 따위를 보려고 그 고집을 피우신 겁니까? 여기 있으면 폐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자, 10분은 무슨 10분입니까? 1분도 아깝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그는 제 옷소매를 잡아 끌며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의 재촉에 저 역시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 직감이 틀린 것일까? 그저 서구학자들의 낭만적인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이곳까지 날아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왠지 모르게 저를 이곳으로 이끈 듯한 강렬한 이끌림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주임의 손을 뿌리치고 손전등을 들어 동굴의 더 깊은 안쪽, 과거 불상이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단상 뒤편의 벽면을 향해 빛을 비췄습니다. 그곳은 입구 쪽과는 달리 외부의 빛과 공기가 닿지 않아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였습니다. 붉은색과 녹색, 그리고 빛바랜 금색이 어우러진 안료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빛을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빛이 벽면의 중앙을 지나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그림의 일부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교 설화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빼곡하게 그려진 대규모 군중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불교 경전의 내용을 그린 경변화 하단에 배치된 각국 사절들이 부처님, 혹은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모여든 모습을 그린 왕회도 혹은 사신도 형식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피부색도 옷차림도 다른 수많은 인간 군상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수염을 기른 페르시아 상인, 털가죽 옷을 입은 북방 유목민, 비단을 두른 중앙아시아의 귀족들. 그야말로 10세기 국제사회의 축소판이 벽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깐, 저게 뭡니까?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고정하자 장주임이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 저거요? 옛날 당나라나 송나라 때 조공을 바치러 온 오랑캐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서역의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야만족들이죠. 중화제국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용 그림일 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하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두 명의 인물에게 못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림의 맨 구석이나 흐릿한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관리들과 거의 대등한 위치, 혹은 가장 앞혈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은 장주임이 말한 야만족의 남루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넉넉하고 품이 넓은 바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 허리에는 정교한 세공이 들어간 은색 허리띠를 차고 둥근 고리자루가 달린 칼인 환두대도를 패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양인인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쓰인 독특한 모자였습니다. 절제된 검은색 모자, 절풍 양옆으로 꽂힌 두 개의 새 깃털. 화공은 그 깃털을 단순히 뻣뻣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바람에 날리듯 뒤로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으로 묘사하여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조우관, 새의 깃털을 꽂은 관. 세상에, 이게 왜 여기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독일 도서관의 낡은 동양 미술 사료집에서나 보았던 고구려. 고분 벽화 무용총이나 쌍용총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이 용맹함과 기상을 상징하기 위해 즐겨 썼다는 그 전설 속의 깃털 모자가 중국 내륙 깊숙한 이곳 둔왕의 비밀 동굴 벽화에 선명하게,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벽화에 코가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당당히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려진 다른 서역의 사신들이 허리를 굽히거나 두 손을 모으고 두려움에 떠는 표정으로 묘사된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과 여유 그리고 모종의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역사적 퍼즐 조각들이 소용돌이치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는 항상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며 주변국들은 머리를 조아리는 미개한 속국으로 기록해왔습니다. 동북공정의 논리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달랐습니다. 1000년 전 붓을 든 이름 모를 화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그대로를 그렸을 것입니다. 깃털 모자를 쓴 이 동방의 사절들은 당당했고 위엄이 있었으며 당나라의 관리나 부처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대국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공사절이 아니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었던 파트너였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존경을 받는 존재들이었다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장 주임님,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제발 1분만 제대로 좀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당신이 말한 서역의 야만인들이 아닙니다. 이 둥근 깃, 이 허리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깃털관. 이건 한반도, 그러니까 고구려나 신라, 고려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흥분해서 침까지 튀기며 설명하자 장주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조선, 아니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작은 속국이었습니다. 저런 상석에 저렇게 당당하게 그려질 리가 없어요. 그냥 화공이 실수로 그렸거나 너무 오래돼서 박사님이 잘못 보신 겁니다. 색이 바래서 헷갈리신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공안들이 순찰 돌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곤란해요. 그는 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끌며 손전등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제 확신을 굳혀주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벽화가 공개되면 중화사상이라는 거대한 탑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에 치명적인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수 중이라는 거짓 팻말을 붙여 10년이 넘도록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진실을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발에 힘을 주고 바닥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1분, 딱 1분만 더 봅시다. 나는 학자로서 이 그림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그 사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가고 희미해졌지만 붓끝 하나하나에 담긴 화공의 정성을. 둥글고 넓적한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하지만 쌍꺼풀 없이 가늘고 긴 눈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하고 깊은 눈빛. 그것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새벽 시장에서 마주쳤던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국인 중년 남성들의 그 끈기 있고 단단한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그들은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당당한 역사의 주역으로 이 먼 사막까지 걸어와 우리의 문화를 전하고 세계와 호흡했다. 우리의 발자취를 기억해달라.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외국인인 저조차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만약 한국인들이 이 그림을 직접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 그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거대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유럽과 소통하려 했던 글로벌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은둔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방적이었고 진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척박한 사막을 건너오기 위해 그들이 흘렸을 피와 땀,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바라보았을 달빛,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신발끈을 동여맸을 그들의 비장함이 제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장 주임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듯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박사님,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공안이 오고 있다고요. 진짜 쫓겨나서 국제망신당하고 싶으세요? 빨리 나오란 말입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마지막으로 사신도 옆에 흐릿하게 적힌 먼지에 덮여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자들을 향했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혀있는 명문, 방제이였습니다. 만약 저 글자를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신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언제 이곳에 왔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쫓겨나듯 뒷걸음질 치면서도 그 글자들의 형상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네. 고요. 흐릿했지만 분명 고려라는 글자와 유사한 형태가 얼핏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칭하기도 했고 후대 고려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철문 밖으로 반강제로 끌려 나오자 눈부신 태양빛이 쏟아져 내려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도의 뜨거운 열기가 훅 덮쳐왔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주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고 순찰을 돌던 공안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폐쇄구역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공안 대장의 날카로운 고함에 장주임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고 저는 짐짓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 땀으로 축축해진 손에는 동굴 안에서 몰래 쥐고 있던 작은 스케치북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급하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려낸 그 깃털 모자의 윤곽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둔왕 막고굴의 그 어둡고 습한 61호 굴에서 쫓겨나듯 나와 다시 란저우로 돌아오는 지프차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장 주임은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며 창밖으로 뿌연 연기를 내뱉었고 백미러를 통해 힐끔거리는 운전기사의 눈빛에서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던 그 꼬깃꼬깃한 스케치북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질감이 저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루카스, 내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역사다. 저들이 감추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고비 사막의 풍경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끝없는 모래 언덕 너머 어딘가에 1300년 전 머리에 깃털을 꽂고 말을 달리며 대륙을 호령했던 그들의 거친 숨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장 주임은 저를 내려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이드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일은 없었던 겁니다. 61호 굴은 그냥 폐허였어요. 보고서에 쓸데없는 소설 쓰지 마십시오. 만약 그 그림에 대해 한 줄이라도 언급했다간 당신은 다시는 중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건 친구로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의 협박 섞인 당부는 오히려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노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아니요, 장 주임. 나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당신들이 지우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의 이야기를, 그 끈질긴 생명력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겁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풀지도 않고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아 주머니 속에 스케치를 펼쳤습니다. 땀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위에는 어둠 속에서 제가 필사적으로 그려낸 사신들의 윤곽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기억을 되살려 디테일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둥근 깃의 저고리 허리에 찬 환두대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조우관.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고대 한국인들이 국제무대의 주역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은 그저 화공의 상상화일 뿐이다라거나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중국의 역사 왜곡 손길이 닿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의 교차 검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가져온 자료들과 노트북을 뒤적이며 고뇌에 잠겼습니다. 둔왕에서 서쪽으로 더 나아간 곳, 실크로드의 또 다른 중심지,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이 닿았을지 모를 미지의 땅. 그러다 문득 제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베를린에서 열린 실크로드 학술대회에서 우연히 들었던 우즈베키스탄의 한 노학자의 발표였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방의 사절들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중국인과는 확연히 다른 복식을 하고 있다. 당시에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한마디가 둔왕의 벽화를 목격한 지금 거대한 해일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만약 둔왕에 있던 그들이 사마르칸트에도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고대 국가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외교를 맺었다는 그야말로 세계사를 뒤집을 스모킹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비행기 표를 구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푸른 타일의 도시 사마르칸트였습니다. 장 주임과 중국 당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는 독일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짐을 싸서 도망치듯 란저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까지 심장이 얼마나 쿵쿵거렸는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중국 영공을 벗어나 텐산산맥의 만년설 위를 날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설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300년 전 그들은 비행기도 없이 이 험준한 산맥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들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 둔왕이 실크로드의 입구였다면 사마르칸트는 그 중심이자 서역 문명의 심장부였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도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사마르칸트는 중국의 황토색과는 전혀 다른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사막의 건조함은 비슷했지만 그 안에는 향신료의 매콤한 향과 오래된 흙벽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레기스탄 광장의 웅장한 모스크와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미나레트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푸른색 타일들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관광지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던져놓자마자 현지 고고학 연구소의 알리모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알리모프 박사는 백발이 성성하고 눈매가 깊은 인자한 인상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도 놀라워하면서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루카스 박사라고. 내 논문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학구열이 대단하군요. 중국에서 오는 길이라고요? 중국 관리들과는 달리 권위적이지 않고 학구적이며 개방적인 그의 태도에 저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제가 둔왕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감추고 있는 고구려 사신도 말입니다. 혹시 이곳 아프라시아 벽화에도 머리에 깃털을 꽂은 동방의 사신들이 있습니까?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제 다급한 질문에 알리모프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눈이 좋으시군요. 맞습니다. 서벽에 그려진 사절단 행렬 속에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코리아에서 온 손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당장 박물관으로 가서 직접 보시는 게 낫겠군요.
우리는 그의 낡은 라다 승용차를 타고 아프라시아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은 고대 소그드 왕국의 궁전 터 위에 세워진 곳으로 7세기 당시에 화려했던 국제 외교 무대를 벽화로 남겨놓은 곳이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벽화의 보존을 위해 조명을 최소화하고 습도를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쯤 알리모프 박사의 안내를 받아 중앙홀로 들어서자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소그드 왕국의 왕인 바르후만에게 각국의 사절들이 예물을 바치고 회담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박사님.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저기를 보십시오. 오른쪽 끝입니다. 알리모프 박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둔왕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흐릿하게 보았던 바로 그 모습.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이며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두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의 구석에 작게 그려진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벽화의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에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새의 날개깃을 꽂은 독특한 형태의 조우관을 쓰고 허리에는 둥근 고리 장식이 달린 검은색 대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소매가 넓고 품이 넉넉한 황토색 저고리와 헐렁한 바지는 활동성을 강조한 기마민족 특유의 복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거나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채공수 자세, 다른 나라의 사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있었군요. 정말로 여기까지 왔었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둔왕에서 사마르칸트까지는 직선거리로만 3000km가 넘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했다면 무려 8000km에 달하는 대장정입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 폭풍을 뚫고 도적대의 습격을 피해가며 이 먼 곳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도 피곤한 이 길을 1300년 전에 그들은 오직 두 다리와 말에 의지해 집신이 닳고 발가락이 터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건너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먼 곳까지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비단을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그들의 표정은 상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임무를 띈 외교관의 비장함,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리모프 박사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 벽화가 그려진 시기는 7세기 중반, 대략 650년에서 66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세계 정세를 아십니까? 당나라는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국들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우리 소그드 왕국도 당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동쪽 끝에 있는 고구려라는 나라 역시 당나라와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두 사람이 고구려의 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밀사라니요? 제가 되묻자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선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당나라라는 거대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의 적과 손을 잡으려고 이 먼 곳까지 군사 동맹을 맺으러 온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왕의 명을 받고 수만 리길을 떠나온 사신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들은 이곳에 와서 외쳤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당나라를 포위하자. 우리가 동쪽에서 막을 테니 당신들이 서쪽에서 쳐라. 이것은 생존을 건 처절한 외교였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군사 외교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뒤이어 일어난 당나라 태종의 침략까지 막아낸 동아시아의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력이 쇠해지자 그들은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는 대신 과감하게 국경을 넘어 세계 경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당나라의 배후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즉 소그디아나 돌궐과 연합하여 당나라를 포위하려는 거대한 대당 포위망 구상.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스케일이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갇혀있던 나라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체스판으로 놓고 전략을 짰던 대제국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벽화 속 사신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고구려의 기계, 아니 한민족 특유의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들이 오랑캐라고 깎아내리며 감추려 했던 진실이 이곳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벽 위에 생생하게 살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했던 자주적인 제국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둔왕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촬영이 이곳에서는 허락되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사신들의 모습이 제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벽화를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던 제 눈에 또 다른 디테일이 들어왔습니다. 사신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 그리고 그들이 차고 있는 칼의 손잡이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 경주국립박물관 도록에서 보았던 신라의 보검이나 백제의 금동대학로에서 보았던 문양과 너무나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잠깐. 알리모프 박사님. 고구려 사신이라고 하셨는데 저 칼. 저 손잡이의 둥근 고리 안에 있는 사면문, 새 잎사귀 무늬. 저건 신라나 백제의 양식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혼잣말에 알리모프 박사가 눈을 반짝이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 루카스 박사님. 역시 보통 내공이 아니시군요. 사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신이냐, 신라 사신이냐, 아니면 발해의 사신이냐. 고구려 멸망 직전의 급박한 상황이라면 고구려일 가능성이 높지만 삼국통일 전후의 신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누구든 간에 코리아에서 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에 저항하여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려 했다는 점이죠. 그러더니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아주 은밀하게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벽화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결정적인 유물이 사마르칸트 외곽의 한 고분 발굴 현장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유물이라뇨? 그게 뭡니까? 제가 침을 꼴깍 삼키며 되묻자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비공개 유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 중인데 흙 속에서 나온 낡은 문서 조각이라고 하더군요. 그 문서에 소구드어와 한자가 섞여 있는데 해 뜨는 동쪽 나라의 왕이 보낸 이라는 구절이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루카스 박사님, 저와 함께 그 발굴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둔왕에서부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역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거기서 찾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둔왕의 동굴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곳 사마르칸트의 벽화를 지나 이제 더 깊고 구체적인 역사의 비밀 속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그게 무엇이든 저는 끝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타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고 그 붉은 노을은 마치 1300년 전 그들이 꿈꾸었던 제국의 영광처럼 장엄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흙더미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마르칸트의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는 끊어지고 거친 자갈과 흙먼지가 뒤섞인 비포장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와 함께 제 몸도 요동쳤지만 제 시선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중앙아시아의 대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태양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치 13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해간 고구려라는 제국의 마지막 핏빛 투혼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알리모프 박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준 채 전방만을 주시하며 말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는 낡은 엔진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바퀴가 자갈을 튀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마치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러 가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이친 제국의 마지막 목소리, 그들이 남긴 피 묻은 유언을 들으러 가는 순례자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 주위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몇 개가 위태롭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마르칸트 외곽의 황무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낡은 성터, 아프라시압. 도성 외곽의 비밀 발굴 현장이었습니다. 차가 멈춰 서자마자 매캐한 흙먼지가 창문을 덮쳤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정막을 깨고 있었고 곳곳에 처진 군용 천막들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그림자가 손전등 불빛에 비쳐 어른거렸습니다. 이곳은 박물관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캐내기 위해 흙더미와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알리모프 박사의 안내로 가장 안쪽에 있는 무장 경비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임시 컨테이너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알리모프 박사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경계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구실 내부는 바깥의 흙먼지와 열기와는 딴판으로 최신식 항온항습 장치가 가동되어 서늘하고 쾌적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수석 연구원이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까? 말씀하신 그것,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알리모프 박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하얀 위생 장갑과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루카스 박사님,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벽화처럼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색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벽화 그 이상일 겁니다. 이건 역사의 심장 조각이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중앙에 놓인 특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연구원이 특수 제작된 강화 유리 상자의 덮개를 아주 천천히 마치 잠든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바스러질 듯 낡고 변색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양피지 조각, 아니 정확히는 당나무 껍질을 얇게 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문서의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화재의 흔적인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그 위에 먹으로 쓴 글씨들은 놀랍게도 1300년이 지난 지금도 희미하게나마 형체를 유지하며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연구실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드 왕국의 왕이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하려 했던 동방에서 온 비밀 편지란 말인가. 알리모프 박사가 고해상도 확대경을 제 눈앞에 가져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달 성터의 가장 깊숙한 왕실 비밀서고 터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흙 속에 바로 묻힌 것이 아니라 밀랍으로 봉인된 작은 항아리 속에 담겨 있었기에 기적적으로 습기와 벌레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당시 실크로드의 국제 공용어였던 소그드어와 한자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뭉개지고 지워진 글자들을 해독하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개의 결정적인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핀셋으로 문서의 중간 부분, 먹물이 번져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흐릿하지만 한자 고자와 유사한 글자, 그리고 소그드어로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단어. 소그드어로 무굴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돌궐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고구려를 무구리 혹은 맥구려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당나라 사람들이 부르던 비하 명칭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칭하던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이어진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뜨는 곳의 대왕이 형제의 나라 사마르칸트의 주인에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구리, 고구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그 이름이 한반도에서 8,000km나 떨어진 이 먼 중앙아시아의 흙 속에서 실물 문서의 형태로 실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는 계속해서 해독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읊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서쪽의 거대한 적이 우리의 서쪽 국경과 당신들의 동쪽 국경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 깃털을 꽂은 우리의 전사들이 그대들과 함께 칼을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 부디 이 편지를 가져간 나의 신하들을 믿고 함께 일어나 주길 바란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쓴 혈서나 다름없었습니다. 660년대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마저 평양성이 포위될 위기에 처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아마도 연개소문이거나 그의 아들들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최정예 부하들을 사지로 보냈습니다.
성공할 확률보다 가는 길에 객사할 확률이 훨씬 높은 이 머나먼 여정을 사신들은 오직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떠나왔을 것입니다. 둔왕의 벽화 속에 있던 그 당당한 표정 뒤에는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러나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처절하고도 비장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유물 상자 위에 손을 얹고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기에,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기에 이토록 먼 곳까지 와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까? 서양의 역사에서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던 혼란기,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는 대륙의 패권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당 포위망이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 눈치나 보는 약소국의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대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배포와 시야였습니다. 그들은 사마르칸트뿐만 아니라 돌궐, 철륵, 심지어 인도 북부까지 사신을 보내 당나라를 고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알리모프 박사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박사님,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서가 발견된 위치입니다. 이 문서는 왕의 집무실이나 창고가 아닌 왕실 사원터의 불상 및 기단석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그드 왕은 이 편지를 받고 비록 당나라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때문에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하지는 못했지만 고구려 사신들의 뜻을 기리고 그들의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 가장 신성한 부처님 발 아래 이 편지를 묻고 기도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도 고구려 사신들의 기계와 정신은 깊은 감동과 존경을 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형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둔왕 61호 굴에서 보았던 장면과 이곳의 유물이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둔왕 벽화 속의 그들은 당나라의 심장부에서도 당당했고 이곳 사마르칸트에서는 형제로서 환대받았습니다. 중국이 오랑캐라고 폄하하고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지우려 해도 땅속 깊은 곳.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외로이 싸우다 사라진 잊힌 왕국이 아니라 당시 세계인들의 가슴속의 불굴의 전사, 가장 용감한 동방의 친구들로 기억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연구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우즈베크어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차이나 유네스코, 거액투자 같은 단어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 방송을 듣던 알리모프 박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이런. 중국 측에서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중국 문화제국이 사마르칸트 유적 보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명분은 실크로드 공동연구지만 속셈은 뻔합니다. 박사는 저를 절박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문서와 벽화에 대한 해석권을 가져가려 할 겁니다.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 중국의 지방 정권 사절단이다. 당나라의 복식이다라고 왜곡해서 보고서를 쓰겠죠. 그리고 이 문서는 연구라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가져가 영원히 수장고에 가둬버릴지도 모릅니다. 루카스 박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 유물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중국의 자본과 입김이 닿기 전에 당신이 먼저 터뜨려야 합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3자인 서양학자의 입으로 권위 있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문서의 존재와 둔왕, 벽화의 연관성을 전 세계 학계에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역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조국 우즈베키스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경이로워하는 코리아의 혼이 담긴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1300년을 기다려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겁니다. 그의 뜨거운 손길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한국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1300년 전 깃털관을 쓰고 이 사막을 건넜던 그 이름 모를 고구려 사신의 후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그들의 억울함이,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용기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사님. 제가 본 것, 제가 만진 것,
그리고 이 문서가 말하는 진실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돈과 권력으로 입을 막으려 해도 이미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제 카메라 속에 새겨진 이 뜨거운 역사는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밤 당장 독일 본부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둔왕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스케치와 카메라를 꺼내 테이블 위에 고문서와 함께 나란히 놓았습니다. 둔왕의 사신도 그리고 사마르칸트의 비밀 편지. 이 두 가지 증거가 만나는 순간 1300년 동안 끊어져 있던 역사의 고리가 비로소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자 진실의 전달자, 그리고 고구려라는 거인의 마지막 전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실 밖에서는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리고 중국을 침묵하게 만들 그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갈 시간입니다. 그날 밤 사마르칸트의 허름한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커튼을 굳게 쳤습니다. 창밖에는 아까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라이트를 끈 채 호텔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거대한 사명감에 온몸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켜고 하얀 빈 화면을 마주하자 둔왕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노려보던 그 강렬한 눈빛의 사신들과 방금 전 흙먼지 속에서 찾아낸 1300년 전의 낡은 편지 내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 발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1300년 동안 차가운 역사 속에 그리고 강대국의 논리에 갇혀있던 제국의 영혼들을 위한 최후의 변론서이자 진실을 왜곡하려는 거대한 힘에 맞서는 저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타닥타닥. 고요한 방 안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비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제목을 잊힌 제국의 귀환 고구려, 유라시아 외교에 숨겨진 설계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둔왕 61호 굴에서 목숨을 걸고 스케치해온 사신도의 세밀한 묘사,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박물관 벽화의 고해상도 비교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인 오늘 발굴된 무구리, 고구려 왕의 친서 해독본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제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누군가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럴수록 제 손가락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이 터오고 붉은 여명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저는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란의 독일 민헨 대학 연구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BBC, 르몽드 같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학술 담당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빼곡히 채워 넣었습니다. 전송. 화면에 뜬 그 짧은 두 글자를 클릭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마치 1300년 동안 막혀있던 댐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아침 공기가 제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가 마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서구학자들에게 코리아의 고대사는 그저 중국 문명의 아류이거나 일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조용한 반도 국가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아니 우리 고구려 사신들이 남겨준 명백한 증거들은 그들의 낡은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7세기에 이미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중국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중앙아시아와 소통하며 당나라라는 당대 최강의 제국을 포위하려 했던 대담한 전략가들의 나라. 그것이 바로 고대 한국의 실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슈미트 교수는 유력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박사의 이번 발견은 실크로드의 역사를 뿌리부터 다시 써야 할 대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크로드의 주인이 중국이나 소그드 상인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코리아라는 또 다른, 그리고 가장 용감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전사였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피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려 했던 능동적인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학계의 관심은 순식간에 고구려라는 미지의 제국으로 쏠렸습니다. 가장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한 것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 보고서를 두고 서양학자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삼류소설이라며 공식 논평을 거부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저를 역사 왜곡을 일삼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르칸트에서 발굴된 문서의 원본 사진과 그 속에 선명하게 박힌 무구리, 즉 고구려라는 명칭이 공개되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스모킹 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칠간의 침묵 끝에 중국 문화제국은 슬그머니 둔왕 61호 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학술 목적의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짧고 건조한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동북 공정의 논리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묻혀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티켓을 취소하고 대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보고해야 할 대상은 독일의 대학도, 유네스코도 아닌 바로 이 위대한 유산의 진짜 주인들, 대한민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은 13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저는 곧장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의 고구려실, 그 고유한 정적 속에서 저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금동관과 녹슨 환두대도를 마주했습니다. 둔왕의 동굴에서 사마르칸트의 벽화에서 보았던 그 장비들이 제 눈앞에 실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차가운 유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이야기가, 당신들의 그 치열했던 삶이 이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당신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건넨 인사에 진열장 속에 칼날이 번쩍이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로비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하는 직장인들,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 아이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젊은 부모님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에서 저는 1300년 전 사막을 건넜던 그 사신들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둥근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쌍꺼풀 없는 매서운 눈매와 은근한 끈기. 그 끈질긴 생명력,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내는 불굴의 의지. 그것은 유전자에 새겨진 고유한 형질처럼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K-팝과 K-문화가 전 지구를 뒤흔들고 있는 이 믿기 힘든 기적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대륙을 호령하고 세계 최강대국과 맞짱을 떴던 고구려의 기상이, 그 전사의 DNA가 한국인들의 혈관 속에 잠재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작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잠시 웅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서울의 빌딩 숲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1300년 전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다시는 밟지 못할 조국의 땅을 향해 절을 올리고 숨을 거두었을 그 사신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뜻은 남아서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보아라, 이방인이여.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땅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후손들이 꽃을 피우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혹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방인의 눈으로 이 긴 목숨을 건 여정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역사는 결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나 보던 작고 초라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그 누구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거인들이었습니다. 둔왕의 벽화 속에, 사마르칸트의 흙먼지 속에, 그리고 지금 거울을 보는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그 명백한 증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핏줄 속에는 맨몸으로 사막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 거대 제국과 맞서 싸웠던 불멸의 전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없으면 길을 만들었고 산이 막으면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저 루카스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여러분의 그 뜨겁고 위대한 역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 그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를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신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날 둔왕의 새벽바람은 찼지만 지금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이, 이 벅찬 감동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구려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루카스 박사의 뜨거운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마치 1300년 전 그 척박한 사막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 몇 번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의 후예인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작다고 말할 때,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확인하셨듯이 우리 몸속에는 그 어떤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길 없는 사막을 건너 세계와 당당히 마주했던 개척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막의 모래바람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훗날 이 땅을 살아갈 바로 여러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현대판 고구려의 사신들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곧 역사가 되고 여러분이 지키는 가정이 곧 이 나라의 힘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스스로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잊힌 역사를 찾아내어 세상에 알리는 감동야화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님 감사합니다. 혹은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1300년을 외롭게 기다렸던 그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야 할 때니까요. 세상의 모든 울림 있는 이야기, 감동야화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더 놀라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인도 북동부의 깊은 오지 마을에서 촬영된 갓난아기의 엉덩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선명한 푸른 점, 몽고 반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미국 하버드 인류학과 연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도 본토의 유전 형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특징이다. 이들의 DNA는 생물학적으로 5000km 떨어진 대한민국 사람들과 9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생활상입니다. 이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도라는 거대한 대륙 속에 고립되어 살면서도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아버지를 아바라 부르며 어른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한국식 예절을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주류 인도인들에게 가짜 인도인, 이방인이라며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왜 그토록 우리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최근 이 마을을 방문한 한 한국인 여행객과 현지인들의 만남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잃어버린 형제를 찾았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평생을 서러움 속에 살아야 했던 한 나갈랜드 청년이 한국을 만나 자신의 진짜 정체를 깨닫게 되는 가슴 벅찬 감동 실화입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국경을 넘어 기적으로 증명되는 순간 그 전율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인 감동야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임차. 인도 나갈랜드주의 안개 자욱한 산골 마을 목콕정에서 태어난 토박이입니다. 사실 저는 철이들 무렵부터 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교과서에 나오는 인도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인도에는 없는 젓가락을 쓰고 매운 배추절임을 먹는 걸까? 그 오랜 의문이 안개 속을 뚫고 찾아온 낯선 한국인 아저씨를 만난 그날. 거짓말처럼 풀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까요? 아마도 아직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 영혼의 뿌리와 닿아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절, 그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저의 어린 날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곳, 인도 나갈랜드주의 목콕정은 지도에서 찾아보려 해도 한참을 확대해야 겨우 점 하나로 표시되는 세상의 끝자락 같은 곳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거친 숨결이 동쪽으로 흘러와 잦아드는 곳,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험준한 산악지대는 아침이면 구름이 발목을 적시고 저녁이면 밥짓는 연기가 산허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훗날 이곳을 찾은 한국분들은 비젖은 흙내음과 풀냄새가 섞인 이곳의 공기를 마시며 마치 1970년대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이 자욱한 안개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바깥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거대한 벽이자 동시에 우리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숨겨주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양면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철이들 무렵부터 늘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자랑스러운 인도인의 얼굴과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에 산다는 그들은 짙은 쌍꺼풀에 오뚝한 콧날, 부리부리하고 깊은 눈매,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서구적인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마을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쌍꺼풀 없이 가늘고 긴 담백한 눈매, 둥그스름하면서도 모나지 않은 얼굴형, 그리고 툭 붉어진 광대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색 또한 검다기보다는 은은한 황토빛이 감도는 누르스름한 색이었죠.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쭙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인도 사람이라는데 왜 텔레비전에는 우리 같은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묵묵히 마른 담뱃잎을 곰방대에 채우시며 먼 산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의 서린 씁쓸함을 그때의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산의 자식들이라 그렇단다. 저 아래 평지 사람들과는 뿌리가 다른 게야. 하지만 임차야, 잊지 마라.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긍지 높은 민족이란다. 하지만 그 다른 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전설처럼 안개 너머 어딘가에 우리와 닮은 형제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바람결에 떠돌 뿐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은, 그리고 제 영혼을 산산이 조각냈던 기억은 제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나도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당당한 인도인으로 성공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인도의 수도 델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델리 기차역에 발을 디딘 지 단 5분 만에 제 꿈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릭샤, 자전거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을 때였습니다. 릭샤꾼들은 제 앞에 멈춰서는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킬킬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경멸과 조롱이었습니다. 어이, 친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지 왜 여기 있냐? 네팔에서 왔냐? 아니면 태국에서 왔냐?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나갈랜드에서 온 인도 사람이에요. 여기 주민등록증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제 신분증을 보고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짜 신분증 아니냐며 제 가방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작된 델리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종업원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메뉴판을 던지듯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길거리의 아이들조차 저를 따라다니며 눈을 양옆으로 찢는 신용을 하고 원숭이 흉내를 냈습니다. 심지어 대학 강의실에서조차 저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에 둘러싸인 채 혼자였습니다. 조별 과제 시간이 되면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내 나라, 내 조국이라고 믿었던 땅에서 철저한 이방인, 아니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취급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좁고 덥습한 자취방에서 저는 거울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저들처럼 생겼더라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결국 저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한 채 저는 도망치듯 야간 버스에 몸을 실어 다시 고향 목곡정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초라하게 고향집 마루에 들어선 날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야윈 얼굴을 거친 손으로 한번 쓰다듬으시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쿰쿰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내오신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콩을 띄워 발효시킨 아쿠니 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딴 배추와 물을 고춧가루에 버무린 아니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음식들은 인도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니 그들에게는 혐오식품 취급을 받는 것들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콩을 삭힌 이 냄새를 견디지 못했고 마늘과 고추가 범벅된 생채소 절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혀끝을 때리는 알싸하고 매운맛, 뒤이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겁고 깊은 감칠맛. 땀을 뻘뻘 흘리며 콧물을 훌쩍이며 밥 한 공기를 비우고 나서야 델리의 차가운 시선 속에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나다. 이게 우리의 맛이고 이게 내 영혼이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음식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독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도인처럼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비위생적이라 여겼습니다. 대신 우리는 대나무를 깎아 만든 2개의 가느다란 막대기, 즉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편안해했습니다.